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남도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도 지난번 출연해 주셨던 NH투자증권의 신한종 센터장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는 트렌드 코리아를 활용해서 어떻게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가, 어떻게 투자자들은 트렌드 코리아를 읽는가, 이런 말씀을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2021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그것을 정치적이고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렌드 코리아는 사실 개별적인 아주 미시적인 작은 트렌드들을 많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특히 뭐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인 변화, 국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년까지는 차년도에 뭐 경제 정치적 전망 이런 것도 조그만 챕터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금년부터 트렌드 코리아 2021부터는 그 챕터마저 지웠어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을 이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신한종 센터장님 모시고 한번 2021년의 전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번만 다시 본인 소개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저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FICC 리서치 센터장 맡고 있는 신한종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네. 수많은 금융기관 또 투자회사의 리서치 센터나 경제연구소에서는 차년도 전망을 뭐 대외적으로 발표하시기도 하고 대내적으로 연구하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2021년 전망은? 네, 2021년 전망 이제 저희들 지금 막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예. 지금 막 끄집어내고 있는데요. 지금 막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좀 러프하게나마 그냥 저기 대략적인 윤곽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라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21년이 이제 2020년대가 이제 뭐 시작이 이제 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대로 시작이 되는 이제 첫 해죠. 미국 대선 이후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의 트렌드 코리아에서 주로 보시는 그 개념 트렌드가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보시죠. 근데 경제적으로는 거의 메가 트렌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의 변화와 그 미국 대선 이후의 변화 이후에 거의 메가 트렌드적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이제 커다란 흐름이었던 메가 트렌드였던 시장 중심적인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으로 치면 그동안 40년 동안 뉴욕이 지배했다면, 뉴욕에 의해서 기업들 또는 월가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DC로 이제는 워싱턴이 좌우하게 되는.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지금 경제 상황들을 좀 보면요, 저희가 이제 경기 사이클로 많이 봅니다. 올해 초에 2000년 초반에는 저희들 같으면은 되게 나쁘게 봤어요. 2020년을 뭐 다른 분들 중에는 좋게 본 분들도 있는데, 다른 증권사는. 근데 저희들은 되게 나쁘게 본 이유는 그 사이클의 후반이라는 얘기였습니다. 10년 동안 경제가 확장을 했거든요, 경기가. 그래서 10년간 확장했으면 줄일 때도 됐죠. 그래서 레이트 사이클이라 그래요. 사이클 후반. 그래서 야구로 치면 9회 말이다. 좋은 시절 끝나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채권 사야 되고 뭐 금 사야 되고 이렇게 좀 안전자산 위주로 가야 된다. 제가 어디 라디오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옆에 계신 분이 야구는 18회까지라고 그래요.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데요, 야구는 자꾸 뭐가 연장전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올해 초에 시장을 좋게 보신 분들의 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경기 사이클 너무 오래되는 그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거는 동의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면 여차하면 집어 던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 4월에
급락한 겁니다. 시장이 아주 요동을 치면서 급락했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자, 지금 아마 변동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그 얼리 사이클이 조만간 얼마 남지 않았다. 사이클에 대한 생각이 끝과 지금은 초반에 가까웠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3분기, 2분기 급락, 3분기부터 급등, 그 다음에 4분기는 좀 슬로우 다운 하다가 뭐 1분기도 뭐 좀 그럴 수 있겠는데요. 내년에 2분기, 3분기 다시 회복이 되는 수준으로 갈 것 같다라고 단기 전망은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2000년대요.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한 5%가 나왔어요. 그렇죠. 중국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고요. 자, 201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도는 3% 정도의 성장이 나왔어요. 이제 2020년대의 성장은 얼마나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제 생각에는 한 2에서 한 2.5, 지금보다 지난 10년보다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 10년 동안 저성장의 저물가라고 그러고 저금리라고 봤는데요. 이제는 더 떨어지는 그런 수준에 적응해야 된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기업들이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게 거의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금융이 크게 터지고 그러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서 부도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정부가 엄청나게 도와줬기 때문에 부도나는 기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율을 많이 보는데 미국의 투기 등급 부도율, 무디스 이런 걸 보는데 올라가다가 지금 둔화돼서 조만간 이제 더 안 올라가고 둔화되는 오히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좀비 기업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실업률이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 옛날처럼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다시 새로운 게 나오고 이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같은 게 생겨서 다시 실업률이 돌아올 때까지는 한 6년 정도라고 봤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대는 제 생각에는 10년 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게 요번에 이 전염병 사태는 저희가 이제 요런 전염병 또는 자연재해 이거를 이벤트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어떤 시장의 문제 또는 뭐 어떤 기업의 문제 이게 아니고 경제적인 외적인 문제이면서 이런 이벤트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갖고 왔는데 자연재해하고 전염병이 충격과 경제 회복 경로가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본 대지진 같은 2012년에 있었던 대지진은 이게 쓰나미가 몰고 와서 공장을 쓸어가요. 그 다음에 재고고 뭐고 다 없습니다. 난리가 났죠.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자연재해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진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부가 정신 차려서 아베노믹스 뭐 통화정책, 재정정책 해서 돈 쏟아부어서 공장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해서 이 재건 수요가 급반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V노믹스처럼 자, 이런 급반등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로운 경제 회복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전염병은요 특이합니다. 이게 쓰나미가 와서 공장을 쓸고 간 게 아니야. 공장은 놔두고 사람만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인적 자본을 훼손시키는 거죠. 어디 아프거나 죽거나 해서 회사를 못 가게 만들어요, 공장을. 자, 그리고 모이지도 말래. 그러니까 소비가 안 돼요. 교육도 안 돼. 그렇죠? 자, 그러고 있다가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조금 좋아져서 공장을 새로 지을 게 없어. 그렇죠. 뭐 재고도 남았어. 그렇죠. 그죠? 뭐가 새로 만들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소비는 여전히 침체해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런 걸 준 거를 그런 것 때문에 막 경기가 좋아질 거다, 돈 쏟아 부었으니까 인플레가 막 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 전에 자연재 등등, 그다음에 저기 2008년 금융위기 이럴 때는 부도난 데도 있었지만 나머지 한 8, 90%는 다 그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일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자금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회복이 안 되는 데다가 실업률이 아까 제가 안 내려간다고 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유망하다고 보는 새로운 산업들, 뭐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있죠. 자,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주가도 오르고. 자, 그래서 테슬라가 공장에 다시 재투자하게 되면은 사람을 고용할까요? 로봇이. 네. 원래는 2030년쯤 가가지고 다 로봇으로 자동화 생각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빨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데 야, 이게 코로나가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중간에 재택근무해야 되고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5년, 10년 생각을 했던 것들이 지금은 무지하게 빨라져서 지금 시내에 가봐서도 사람을 고용 안 하고 키오스크가 대체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작년 초인가요? 그때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AI 기술이 발달하면 그 콜센터 직원들 300만이 다 잘리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면 트럭 운전사들 다 쫓아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사람들 기본소득 주자 그랬다가 다들 웃고 끝났어요. 저런 아마 10년 뒤에 나올 얘기를 지금 한다고.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 막 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업률이 향후에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서 소비도 아마 강한 소비 회복은 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침체가 되게 되면은 정부가 기본소득 또 뭐 이런 얘기들이 향후 10년 안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런 흐름들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서 위기 이후에 특히 미국은 항상 선거가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2008년도 그랬고요. 그랬네요. 대공황 때도 정권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선거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그 선거에서 다 반영이 된 사람이 꼭 당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새로 바뀌는 미국 대통령 또 뭐 우리도 그렇고 뭐 전 세계 대통령의 화두가 뭘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엄청나게 벌어진 소득 불평등과 이 실업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한테 의존을 무지하게 하게 되는 이게 메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1932년 대공황 때까지 그 전까지를 우리가 자유방임주의라고 해서 시장 만능으로 생각했죠. 그러다가 1932년부터 70년대까지 케인지안주의,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으로 루즈벨트가 선거할 때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정부가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재정균형 맞춰가지고 똑바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선거 이후에 바뀐 겁니다. 시대적인 요구 때문에. 그래서 40년 동안 케인지안의 수요 관리 정책을 피는데요. 이때 민주당처럼 약간의 좌파적인 어떤 정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아이젠하워하고 닉슨도 있습니다. 공화당도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의 닉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모두는 케인지안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조차도 수요 관리하고 임금 통치하고 나중에 70년대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때요. 공화당도 케인지안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0년대 문제가 생겼고 80년대 레이건 때부터 이런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시장 중심적인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물결이 40년 동안 해왔는데 이게 문제를 계속 일으키더니 실은 2015, 16 트럼프 당선된 것도 실은 그렇고요.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코로나로 의해서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국가 힘이 엄청나게 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요 메가 트렌드가 시장, 정부 이런 식으로 바뀌는 중요한 상황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지금 내년도 그렇고요. 아마 향후 이제 2020년대가 아마 강한 성장과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무지하게 커지고 그리고 또 이게 정부에 쓸 때 또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빚어지는 국내적으로는 그래서 미국과 각 국가들이 이런 식의 경제 정책의 변화들을 국가 중심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뉴욕에서 워싱턴으로가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거 아주 탁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계적인 트렌드네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시장에서 정부로 경제 그 가장 주도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뭐 투자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규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우리가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시 질문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빵이라고 하죠. 미국의 IT 첨단 기업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마진을 가져가는 게 도대체 과연 정당할까? 지난 40년 동안은 월스트리트과 월가와 또 기업들에 의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용인이 되면서 지난 40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거든요. 미국의 1% 상위 1%가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갖게 된.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 때문에 저희들은 금융 규제, 그 다음에 IT 첨단 산업들에 대한 어떤 규제 흐름들. 금융은 좀 더 이제 금융 자체만을 위한 이런 것보다는 실물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거고, 특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푸는 통화 정책보다는 이렇게 콕 집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재정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들도 그렇고요. IT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과도한 독과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신재생이라든가 이런 뉴딜 정책들을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아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본소득도 나오겠지만 무지하게 노력하는 상황이 되겠죠. 아마 주가 오르는 것보다는 모두가 임금 소득을 많이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방식이 뭐가 좋을까를 고민하는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저도 보기에는 시장은 조금 다소 주춤해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패러다임의 변곡점이 2021년에 올 것 같다. 굉장히 저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아주 탁월한 지식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 사회의 어떤 심각한 분열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새로 시작하는 어떤 정부들의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정말 우리 위기의 21년, 패러다임 변화의 21년, 포스트 코로나의 21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는 2021년이군요. 우리 좀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의 변화 또 트렌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생존해 나가야겠다. 서바이벌 앤 CEO 해야겠네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 영감 받았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메모지를 많이 준비하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스러울 만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